백범일지에 뭐라고 썼냐면 일본 패망 소식은 내게 희소식,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걸쳐 준비했던 참전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시청자분께서 이념적인 질문을 하나 해 주셨어요. 제 방송을 보시고 주사파냐 뭐 좌파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단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겠죠. 뭐 농담적으로 말하면 저는 뭐 술은 마시지만 그 주사는 안 부리니까 뭐 주사파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분단 체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죠. 우리의 분단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1945년 8월 15일 날 들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백범 선생이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랬을 것 같죠. 그 임정요인들하고 막 만세 부르면서 드디어 일본이 패망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백범일지에 뭐라고 썼냐면 일본 패망 소식은 내게 희소식,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걸쳐 준비했던 참전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한국의 이 분단 세력들이 백범을 많이 폄하를 합니다. 뭐 정치 역량이 없다는 등 뭐 여러 폄하를 하는데, 다치는 세력들이 뒤집어 씌운 거죠. 백범의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백범이 미국 OSS가 CIA 전신이에요. 이쪽하고 손을 잡고 국내 중공작전, 또 미군과 손을 잡고 이제 잠수함에 광복군을 태워 보내서 국내 상륙시키고 해가지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참전했으면은 연합국의 지위를, 참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일본이 패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뭐 무적 황군이다, 무적 관동군이다 해가지고 자가선전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하고 해방전국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군이 정규군하고 싸워서는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군대예요.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것도 사실은 무적 관동군, 어쩌고 하던 관동군이 소련 참전 소식을 듣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관동군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분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만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분단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국을 운영해 나갔다면은 역사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이 말은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외세가 지배할 수 있겠구나,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분단이 됐죠. 그 독일은 그래서 서독은 서방이 됐고 동독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됐습니다. 그 동독에 정치범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서독이 어떻게 했냐면, 동독에서 정치범 한 명을 석방시켜주면 그 대가로 $10,000씩 돈을 줬어요. 독일인들은 자기네가 죄를 져가지고 인류를 갖다가 전쟁으로 몰아갔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고 한 자기네 그런 죄 때문에 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가 독일에서는 언젠가는 끝나야 되겠다. 그때 이제 서독에서는 동독에 많은 돈을 주고 물자를 주고 하면서 동독인들의 마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의 수상 메르켈, 이분은 동독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한 지금 통일됐다라고 치고 북한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 지금 우리가 상상 자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이유는 자꾸 외세가 만들어 놓은 분단 체제를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친일 세력들인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이 항복 방송을 하자 그때 친일파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많은 악질 경찰들, 검찰, 법원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었죠. 이들이 이제 곧 자기 죽을 줄 알고 무조건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다시 친일파들을 우대하니까 다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친일파란 간판을 반공투사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남한 사회의 권력을 다시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친일 시스템이 대단히 강해요. 다른 분야는 그나마 조금씩 옅어졌는데 특히 역사학계 이 분야는 뭐 아주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아주 강고합니다. 또 이 남한 사회 친일 식민사학계 이쪽이 강고한 이유는 일부 언론하고 카르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고하죠.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남한 역사학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역사학계의 이제 지평을 좀 살펴봐야죠. 그 당시 이제 해방 공간에서 역사학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요즘 말하면 뭐 역사학파라고 할까요? 하는 그 그룹이 세 그룹 정도가 있었죠.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막스의 사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사회경제사 학파라 그랬는데 그쪽 그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총독부 산하 그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했던 친일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공간에 다시 이제 친일파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유물학관을 추종하던 그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월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한의 미군정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냐면 당시 이제 미국에서 미군정 이쪽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들여다 쓰는 사람들이 뭐 학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 아주 일본의 가혹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탈 당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성씨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 쓰게 하고 전 세계 식민지배 역사상 자발적으로 이 식민지배국에 동화되는 현상은 있어도 이렇게 법으로 묶어가지고 성을 우리말에 이 성씨를 갈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성씨를 간다. 이게 자기 성을 간다는 것이 엄청난 모욕인데 강제로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그런 악랄한 식민지배 35년 끝에 해방이 됐는데 그 식민지배 앞잡이들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지배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실망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죠.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이북 5도당 열성자 대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그 이북 5도당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공산당 이북 5도당이죠. 그 열성자 대회를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조선 분국이란 걸 만들어야 코민텔은 제3국제공산당 원칙에 의해서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만 있게 돼 있는데 이 북조선 분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박헌영은 남쪽 남한 공산당만 주도하게 되고 이제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조선 분국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북 5도만 관할하는 임시행정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이때 이제 김일성 위원장이 파견원을 보내서 남한의 학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중요하게 초청하는 대상들이 역사학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남북이 이제 분단되면서 역사학을 체제 경쟁에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여기 이 초청에 응해가지고 많은 그 학자들이 이제 북한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북한에서 그 당시에 곧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들 텐데 이 김일성 대학 교수 자격으로 영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남한 미군정에 실망했던 많은 학자들이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역사학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그 약연 김두봉 선생과 단재 신초 선생 이 두 분의 역사관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북한 역사학계에.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이 도태가 되고 남한 사회에서 그다음에 사적 유물론을 추종하는 유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월북을 했고, 그래서 남은 것은 일본인들의 조선총독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면서 자국사를 갖다가 일본인의 시각으로 왜곡하던 식민사학만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우리는 식민사관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국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한의 실증사학은 실증사학이 아니에요. 그 남한에서는 실증사학하면은 마치 뭐냐면 의미가 역사에서는 이념 같은 게 다 없이 그냥 이제 뭐 실질만 가지고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랑케가 주장했던 실증주의 사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랑케는 독일 사람인데요. 유럽은 프랑스가 주도합니다. 그 랑케가 실증사학 주장한 거는 역사 사료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도 독일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독일 민족주의 입장에서 랑케는 실증사학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랑케의 제자인 리스란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유태인이죠.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당시 도쿄대에서 이 리스를 교수로 초빙해서 데려가죠. 그래서 이 리스가 일본 도쿄대 사학과에 실증사학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지금 랑케나 리스가 한국 역사학계에서 하는 실증주의로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랑케나 리스나 이 사람들이 주창했던 이거 실증주의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실증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아주 극도로 왜곡한, 실증이란 미명하에 역사를 다 왜곡한 걸 갖다 실증주의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실증, 역사 다 실증으로 하죠. 사료 갖고 하죠. 사료 아닌 거 갖고 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수십 차례 방송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역사 사료 없는 이야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저쪽 실증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 삼국사기 뭐 불신론이라든지 가야는 임나라든지 온갖 아무 사료적 근거 없는 거짓말을 잔뜩 제시하고 있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낭랑군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중국의 많은 사료에 낭랑군의 위치가 하북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런 사료는 다 무시하고 낭랑군이 실제 있었던 당시에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는 단 한 개도 없는데 평양에 있었다고 우겨가면서 그게 실증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러면 그 요식민사학자들하고 카르텔된 언론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식민사학계의 양거두가 이병도와 신석호라는 사람인데요. 이병도는 서울대 국사학과에 있었고 신석호는 뭐 고려대하고 성균관대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카르텔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친일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능화란 학자만 친일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전화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일단 역사학자만 보자. 왜 역사학자에서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능화가 들어갔느냐. 이능화 씨는 뭐냐면 주로 우리 전통을 연구했어요. 그 무속, 여성사 또는 한국 기생들 관련한 역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소외된 분야를 연구했던 나름대로 그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아직까지도 식민사학을 갖다가 이 고착화시킨 이병도와 신석훈 빼놨어요. 그 이병도 신석훈 왜 빠졌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자가 저기 그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건 뻔한 거다. 그 뭐냐면 그 선정한 사람들이 다 이병도 신석훈 제자들 아니냐. 그 자기네 스승은 빼놓고 학교 해방 이후에도 학교에 있지 않아가지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이능화 씨만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뭐냐면 친일파를 역사학자 중에 선정하려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소회에 근무했던 사람을 다 넣든지 아니면 일부를 선별해서 넣으려면은 해방 이후까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고착화시키고 퍼트린 인물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병도 신석훈은 딱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학에 있지 않아가지고 보호할 제자가 없는 이능화 씨만 딱 집어넣어놨죠.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 99인 뭐 해갖고 친일파 관련 책이 많아요. 거기에 꼭 역사학자 들어가면 이능화만 들어가지
이병도 신석호는 절대 안 써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이 식민사학이 왜 계속 유지되냐.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는 우리는 조선총독부 역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진보 역사학자가 나치 역사관을 옹호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사는 우리와 관점이 같은데 근현대로 오면은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 미군정하고 그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를 다 끌어들여서 이 식민사학도 온전하게 된 건데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잘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반면에 근현대는 이승만을 엄청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가면은 이완용이 마지막 당수였던 노론을 찬양하고 조금 더 고대로 가면은 조선총독부 관점을 갖다가 엄청 찬양하면서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게 다 비정상적인 상황들입니다. 역사라는 건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뭐냐면 이병도 씨를 갖다가 이제 국사학계의 태두라 그랬죠. 그런데 예전에 서울법대 학장으로 계셨던 최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법학과 역사학을 같이 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만년에 이제 이병도 씨를 여러 번 만나가지고 사료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했죠, 이병도 씨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병도 씨도 무슨 까닭인지 어쨌든 그 최태영 박사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책도 공저를 내고 하면서 단고는 실존 인물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최태영 박사 생각에는 이병도 박사만 전향하면은 식민사학이 끝날 줄 알았죠. 그 구절 모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병도 씨가 노망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태영 박사가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최태영 박사가 90살 때예요. 90살 무렵이에요. 90살 노인한테 협박받아가지고 자기 견해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한 강단사학에서 이병도나 신석호 이런 양반들을 태두로 모실 때는 뭐냐면 남한 강단사하고 회사를 말하면 대일본 사학회사예요. 대일본 역사학 회사인데 대일본 역사학 회사에 남한 지사인 겁니다. 그런데 남한 지사장이 그 약간의 권한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병도 씨가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같은 경우도 일본의 쓰다소키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제의 건국시조를 갖다가 군초고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병도 씨는 고유왕이라고 100년 정도 끌어내려가지고 일본 본사에서 내려준 지침을 100% 따르진 않고 이 지사에서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이병도 씨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9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한 남한 학자들이 쓰다소키치설로 다 갔어요. 그래서 백제는 근초고왕 때 건국했고 신라에 대해서도 이병도 씨는 내무랑 때 건국했다라고 한 걸 갖다가 놀주왕 때로 다시 끌어올렸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계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총독부 시스템으로 100%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역사학은 우리만 하니까 정부나 이런 쪽은 간섭하지 말고 돈만 대라. 이 논리를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그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그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나는 역사학이 전공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남한 강단사학이란 건 그냥 6개월만 공부하면은 저 사람들 논리는 중학생만 되면은 6개월만 공부하면 저 사람들 논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역사는 핵심이 뭔데 해보면 나머지는 다 잔가지들이고 핵심은 총독부 만세. 조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일본 민족의 일부다.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고대부터 주체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근현대 부분에 와서는 우리하고 이제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근현대 부분까지 같이 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학자의 시작부터 조선 제국의 멸망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총독부 역사관을 주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마 이제 저희가 나중에 대한민국 국책기관들,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데서 하는 그 친일행위,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요. 충격받으실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그 행태들을 버젓이 국가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에 우리가 외세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뭐냐면 지금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를 바라는 외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주위에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남북한이 분단 체제로 계속 있어야 이 나라들이 자기네 국익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남북한 화해협력 방안을 계속 주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건 당장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옛날 그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평화통일 방안에서 그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내부 거래로 그때부터 다 시행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유엔 제재 상황도 아니에요. 암만 주위에서 우리 갖다가 남북한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무리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독일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독일은 가해자라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피해자들이 이제 우리를 분단시켜 놓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남북 통일을 이제 중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땐 이래요. 남북의 바람직한 화해협력 통일로 가는 방안은 북한의 정신세계와 남한의 물질세계, 이 두 개가 연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큰 충격 없이, 그 독일에서 동독 출신 여성 메르켈이 통일 독일에 수상을 하는 것처럼 북한 출신도 남북 통일된 국가에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남한 출신도 당연히 남북 통일된 국가의 대통령이 돼도 아무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그런 통일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현결적인 과제는 남한의 식민사학을 빨리 해체하고 우리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민족 주체적인 역사관을 수립해야 됩니다.